기출문제집을 좀 풀어보고 있나요? 뭐 사신 분 보니까 계시는데, 예, 기출문제집을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문제를 좀 빨리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왜 저번 1, 2월 달에 문제 풀었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그건 옛날 것들, 여기는 이제 그 최근 것들 뭐 이렇게 최근 한 10여 년 좀 넘어요. 그래서 저는 10여 년 좀 넘게 넣었는데 한 2년 정도 넣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고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어요. 기출문제는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빤한 거 아니에요. 그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도 한 10여 년 했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근데 고시 공부할 때는 이제 그 이런 작업을 해요. 단권화라고. 단권화가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 뭐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싹 한 권의 책에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요약집 같은 거야. 그걸 이제 자기가 만들어요. 한 권의 책에다 싹 다 집어넣어.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어디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시험에 잘 나오는지를 알아야 뭘 중요도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할 텐데, 그래서 중요 부분을 정리할 때 기출문제를 분석하죠. 기출문제.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면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게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한 권의 책에다 모든 내용들을 싹 다 썼고 이제 요것만 나중에는 보죠. 그래서 한 10대 번 보고 나면 이제 거의 기억이 되니까.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워낙 연세가 많은 어른들인데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선생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을 싹 다 분석하고, 제가 왜 수험 전략할 때 그 분석 결과들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7가지 각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연세들이 많잖아요. 평균 수험 연령이 이제 40대, 50대, 뭐 30대에도 있는데, 20대도 계신 것 같은데, 20대요? 예. 미안합니다. 동원이셔. 예, 동원이시네. 좋아요. 진짜요? 와, 미안해. 그러시구나. 아무튼, 여기는 좀 젊은 편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좀 연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과정을 학원마다 다릅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도 지금 좀 노량진 쪽에서는 기출문제 안 하고요. 다른 데서 해요. 그러니까 책은 뭐 우리가 썼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면 보면 되니까. 이제 수강생분들한테는 꼭 보라 그러죠. 제가 한 거 아니지만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못 푸는 게 있으면 보면서 풀어라.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또 지금 우리 남양주나 원주 뭐 둘 중에 한 군데서는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뭐. 그래서 그거는 원장 선생님, 민법 선생님 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기출문제 혹시 뭐 계획이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시고 저는 계획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힘들잖아. 여러분, 이제 35쪽에 가로수 하반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그랬는데요. 이 일반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원칙으로 삼느냐 그 이야기인데, 나중에는 이거 말고 이제 특별 원칙이라는 것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일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능률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공정성까지는 뭐 기억 굳이 안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능률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능률을 높일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조금 골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 공부라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라 하면 이렇게 내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학이라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능률성을 그 활동의 일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성이고요. 예, 경제성. 이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 이런 이야기고, 능률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구별을 안 하잖아요. 뭐 능률이나 경제나 다 좋은 말이니까. 이해하신 거죠? 능률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돈을 벌자가 아니고요. 빨리 하자는 거예요, 빨리. 느리게 처리하는 거예요, 빠르게요. 예, 그게 속도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좀 안 돼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가자, 이거. 그거는 능률에 가깝고. 느려도 괜찮으니까 돈 좀 벌자. 그거는 경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했으니까 그건 경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능률은 아니다. 이거는 일의 속도, 작업 속도랑 관련이 있다. 안전성이라는 건 이제 거래사고를 줄이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워낙 거래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사고를 줄이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 뭐 공정성까지는 뭐 굳이 공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학자들이 뭐 별로 인정을 안 해서 주장하는 분이 있긴 한데, 방정식 선생이라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뭐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능률인데, 기억하는 능률이란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하자는 이야기는 빠르게 하자 그 이야기예요. 예, 빠르기다, 빠르게. 예.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하부 원리 뭐 6개 아직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제가 암기하는 건 알려드릴 거고, 거래는 안전성의 원칙이죠. 안전성이라는 거는 이제 사고를 내지 말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서 거래 사고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에 활동에서 안전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거래 사고 방지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경제성인데, 경제성의 원칙이란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이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아까 이제 현상은 뭐 보셨으니까 됐고,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이제 제 2장, 자 부동산의 의. 또는 뭐 흔히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39쪽이죠. 그래서 1절이 이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인데요. 그 개념에서 괄호 1번이 복합 개념인데, 이건 아까 했죠. 예컨대 뭐 동그라미 2번 바로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학은 자 법률적, 경제, 기술적 지식의 세 분야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그 기본적 체계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자 부동산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복합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를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그랬네요. 이해는 자 모형적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 측면하고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부동산을 유무형적 측면으로 접근 시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요거를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기왕. 부동산은 3대 측면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 3대 측면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형적 측면이라는 게 있고 무형적 측면이 있다. 그럴 때 유형적 측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뭐 이거. 그래서 이런 걸 기술적 측면, 그렇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하고 법률적 측면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1월달처럼 지금 강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영상 들으실 거니까 뭐 안심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새로운 단어를 볼 때는 그냥 통으로 본다 그랬어요, 분석한다 그랬어요.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형 그러면 요거는 형태가, 유형 그러면 형태가 있다, 있을 유자니까 요거는 형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생각하면 뭐 그냥 구별이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두루두루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이니까 한 가지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복합 개념이다, 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 보니까 40쪽에 참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복합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이라고 있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비슷한 것이냐, 전혀 다르다.
라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합부동산이라는 거는 복합부동산이죠. 요거는 뭐 종종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토지하고 건물이 함께 이용될 때, 민법으로 말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별개의 물건이죠. 아니면 따로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한 개, 두 개에서 두 개의 물건인데 이 둘이 함께 이용될 때는 토지와 건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잡하니까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물적 측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얘랑은 다르다 전혀. 그래서 이 개념에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아주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뭐 누가 모르겠어요. 이 복합 건물인데 이 복합 건물은 일단 이름이 보니까 땅하고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만이에요. 건물만인데 건물이 복합돼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 아시죠? 그래서 아래쪽은 한 5층은 상가, 뭐 위에 쪽은 이제 오피스텔 같은 주거, 뭐 이런 걸 우리가 복합 건물이라 하죠. 요거는 뭐 당연히 다른 이야기니까 이건 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0쪽에 괄호 2번 애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의 경제적, 그다음에 괄호 4번의 법률적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물리적 개념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기술적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기술적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뭐냐라는 거,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걸 보고 있잖아요.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이제 뭐 복합 개념이라는 거는 뭐 설명드렸으니까 됐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부동산의 개념도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항상 복합 개념으로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 책의 대부분은 싹 다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공부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는데, 관리 활동할 때 관리의 영역, 그거는 외우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암기를 제가 시켜드리겠다 그랬는데, 관리의 영역 할 때 우리가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가 있었어요. 예컨대 건물 관리에서 기술적 관리,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 뭐 회계 관리라든가 인력 관리 같은 거, 요거는 계약 관리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개발에서도 우리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을 다 따진다 그랬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법률적 타당성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그 경제적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을 이야기할 때나 마케팅을 할 때나 뭐 관리를 이야기할 때나 뭐 지금 평가는 그쪽은 아직 안 배워봤는데 뭐 평가를 이야기할 때나 항상 우리는 복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원은 지나칠 정도로 이 틀에 잘 짜여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틀을 좋아하니까 틀. 정해진 규칙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부동산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마저도 복합 개념을 써요. 보세요. 거기 지금 바로 2번부터 보니까 복합 개념 아니에요. 기술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적 개념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법률적 개념이다. 다른 말로 법제도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 책에서 물리적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뿐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기술적 개념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옆에다 써놓으실래? 제목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씁니다. 제목 암기라고. 뭐라고요? 제목을 암기하자.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연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고 위치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다.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보니까 부동산 그 자체가 자연의 일부죠. 부동산은 뭐 공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당연히 위치가 있는 제와이죠. 또 이 부동산 그 자체가 환경의 일부이고, 또 환경에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앞에 바라보는 산이 다 부동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은 이와 같이 개념 정의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자산이다, 자본이다, 그다음에 생산 요소이다, 상품이다,
소비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주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은 꽤 자주 나왔는데, 부동산을 기술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 자연이다, 공간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환경이다. OX요? 그런 식으로 섞어서 낸단 말이죠. 그럼 아까 지금 잘못 들어간 게 자연이다, 공간이다, 환경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거 지금 틀렸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자연적, 물리적 개념이에요. 기술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여기는 용어들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자산이다 그러면은 영어로 asset이에요. asset.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생각합니다.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재산. 써놓으세요. 그 위에다. 재산.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재산이라는 말을 써요. 재산. 그런데 기업 회계에서는 기업들은 조금 더 거창한 용어를 써. 자산이라고. 대자대조표에서 이쪽 차변이 자산, 대변은 이제 부채자본인데 그럴 때 부채자본을 합한 걸 우리가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재산이다. 재산. 그 다음에 이 자본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돈이에요. 내가. 순수하게 빌린 거요, 내가 투자한 거요. 내가. 그래서 요거는 지분이라고 써요. 지분, 에쿼티, 지분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는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예요. 다시 이걸 어떻게 분석한다 그랬느냐.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분석한다 그랬어요.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없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네. 그렇죠. 뭐 처음 하는데 뭐 그러면 대답하면서 네 막 그러겠어요. 관심 없지 뭐. 너 혼자 떠들어봐라. 그렇게 지금 처음 하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뭐 친하다고 뭐 대답하시나? 잘 안 하지. 우리가 생산의 3요소를 토요일 날도 했는데 사실은. 토지노동자본이다. 어디서 했냐면 수익배분의 원칙에서. 수익은 어떤 순서로 배분되냐 그 이야기 했죠. 여기 우리 시험에서 우리 책에서는 4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다. 11, 12월 달에는 이렇게 설명 안 했고 10일 설명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할 때니까. 생산에 필요한 요소 그러면 대표적인 게 원자재 없을까 있을까? 원자재. 그런 게 생산 요소예요. 그런 거. 11, 12월, 1월, 2월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제 벌써 2바퀴 돌았으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동영상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걸 들어봐야 된다. 어쨌든 땅이 있어야 뭐 공장 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살라 그러면 자본, 돈이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요것만 있으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뭐 일단 생산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공장 지어가지고 100억 벌었다. 그럼 노동의 대가는 뭘 준다 그랬죠? 임금. 자본의 대가는 타인 자본은 이자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주고 남는 거 잉여분이 있다. 여러분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 그럴 때는 토지 사용 대가에 뭐로 준다 그랬느냐? 지대 그랬죠. 왜 이거는 나중에 준다 그랬느냐? 얘를 먼저 주고 이거는 안 주면 회사를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고정 요소요, 가변 요소요, 가변 요소. 월급 안 주면 누가 남아 있겠어요. 이자 안 주면 아예 안 빌려주죠. 근데 토지는 맨날 그 자리에 고정돼 있더라. 그러니까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내비둬 버리고 그런 생각이다. 어쨌든 요거는 저번 주에 했던 거를 복습한 거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쉽게 갈게요. 자, 생산에 필요한 요소 그러면은 원자재 같은 거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이 원자재가 자본재 일종인데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은 원자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 상품 팔아먹겠다는 이야기고 소비자는 내가 직접 소비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경제적 개념이다. 여기까지는 외우신다 그랬고요. 자, 법률적 개념인데 여기는 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방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최초로 별을 할게요. 떳떳하게 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방과후 2번 물리적 개념하고 방과후 3번 경제적 개념은 제목을 암기한다 그랬으니까 외우시고요. 방과후 4번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다 그랬는데 거기는 별을 2개를 하자. 2개. 이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법률적 개념을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법 제도적 개념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법 제도적 개념이라는 표현도 꽤 많이 썼으니까 다른 이름도 말아야죠. 물론 법률적 개념이라고도 하고요. 그럴 때, 자, 첫 번째로 이 협의의 부동산이다. 협의가 넓다는 이야기예요? 좁다는 이야기예요? 좁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민법 제 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률 공부하다 보면 뭐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이렇게 꼬부라진 S를 2개 쓰면은 몇 조 할 때 쓰는 부호입니다. 조. 그럼 이건 몇 조예요? 99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은 보통 항을 이야기할 때 써요. 항. 법률 보면 다 항은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 항, 그렇죠. 그 다음에 호는 뭐 1, 2, 3, 4 이렇게 그냥 헛단이 1로 써져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목이 목, 이보다 작은 단위가 뭐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렇게 한글로 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목차 체계예요. 우리 법률은. 우리나라 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꼬부라진 S를 2개 쓴다 그러면 조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민법 99조 제1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렇죠.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은 다 아니까 뭐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고 땅. 정착물이 뭐예요? 정착물. 정착물은 한자를 생각해 보니까 막 움직인다고요. 정착된 물건이라고요.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용어는.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완벽하지 않단 말이죠. 정착된 물건이다. 생각보다 사실은 우리말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보면. 심지어 학자들도 많이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갑을 병정할 때 을. 새을이라 그래. 새을. 새을인데 이게 날아가는 새인 줄 알고 설명하는 사람이 80%야. 이 새가 아니고 사이입니다. 사이. 사이를 줄여서 새예요. 이게. 무슨 뭐 새가 앉아있는 모양이에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사이라고 사이. 근데 이걸 그 한자학을 하는 사람들,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걸 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갑볼문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아. 무슨 얼어주고 새 모양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 보면. 옛날 문자 보면. 그러니까 그 골짜기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우리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릇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즘 문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60 넘어가면 이제 그거 책 쓰려고. 재밌어. 근데 한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는 재밌더라고요. 영어도 재밌나요? 아직은 잘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정착물이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 픽스처라는 건데, 픽스처. 대표적인 정착물이 뭐냐 그러면 잘 아시는 거예요. 건물.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뭐 담장이라든가, 축대라든가, 수도시설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이다. 또는 뭐 도로 등등등등.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 토지와 건물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요. 이건 이미 나왔죠.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룬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힘든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등기부 보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공부는 민법에서 하실 거니까 민법에서 들으시면 돼요. 왜 따로?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배워야 되니까 한참 걸려, 이거는 하려면. 어쨌든 따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따로 거래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공부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토지하고 건물이 둘 다 갑의 소유, 원래. 그런데 이거는 A한테, 이거는 B한테 팔렸다. 그럼 원래는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 사람 B가 A에 대해서 갖는 게 법정지상권이다. 그게 법정지상권 이론이에요, 민법에서.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토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물건이니까 따로 팔 수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얼마든 가능해요. 우리 민법에서는. 그럴 때 이 별개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을 민법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민법상의 부동산이다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협의 부동산 자체가 주로 민법에서 이야기하니까요.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특수동산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이제 집합물이 있죠. 뭐 재단.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같은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임목법에 따른 임목이 있죠. 예컨대 특수동산 그러면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재단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묶음이죠. 공장, 재단, 광업, 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이 권리를 주물권이라고도 해요. 더 정확하게 가죠.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말을 돌렸는데 민법 공부하시면 주물권 공부하죠. 좋아요. 어업권이나 광업권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죠. 자, 그럴 때 민법에서 준물권이 뭐예요? 준물권. 어업권이나 광업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런 거 아니니까 얘가 물권이에요, 물권이 아니에요. 알죠? 저희 민법전에서 물권은 법에서만 규정할 수 있지 사람이 개인이 만들 수 없어요. 채권이 아니라.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 그러는데 그걸 딱 6개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지상권, 채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해하셨나요? 개인이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업권이나 광업권은 주물권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물권이 아닌데 물권으로 의제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어업권법에 가면 민법에 물권법을 준용하세요라고 막 밑에 다 써놨어. 붙이게.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민법한테 물어봐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물권한테.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준부동산입니다 이거 지금.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뭐예요? 똑같이 이해하면. 이것들은 원래 부동산이에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마치 부동산처럼 의지해 주는 것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해석이 됐나요?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자동차, 항공기 막 선박 이런 것들 날아다니고 막 난리인데 아무리 봐도 움직이는데 이런 걸 부동산으로 의지하는 겁니까? 이유는 예, 그렇죠. 공시수단이 부동산처럼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처럼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공시 안 해요. 야, 근데 분필, 여기다가 뭐 어디, 등기부에다가 주형남 분필, 이렇게 써놓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것들은 특이하게도 자동차나 항공기가 다 등록하는 것들이 등록. 공장, 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하는 것들이에요. 요거 어업권, 원부나 광업권, 원부에 등록하는 등록. 예, 그래서 어업권, 원부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업인으로 인정 못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것들이죠. 이와 같이 등록이나 등기가 돼 있어서 부동산처럼 공시한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 한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것들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하죠. 예. 관할4번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다 그랬는데 자, 협의의 부동산이죠. 자, 협의부동산이란 좁은 뜻의 부동산으로 민법에 규정된 토지물권 정착물을 말한다. 항상 중요하고 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정착물 그랬는데 정착물이란 주택 혹은 울타리 등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 토지기량물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물건, 그러니까 정착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고 그게 건물이에요. 토지와 독립된 게 뭐라고요? 건물. 토지가 일부러 취급되는 게 있다. 그게 제가 썼던 뭐 담장, 수도실, 축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디귿번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건물이다. 이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리을본에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 그랬죠. 그래서 보통 교량, 돌담, 터널, 우물 뭐 그런 거 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아무튼 잡다한 집 근처에 있는 것들은 싹 다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토지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미음번에 계속성이 없는 판자집이나 가식중의 수목이나 할아버린 건축물이나 공중전화 부수나 경작수확물 같은 것들은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 뭐로 본다고요? 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경작수확물이 시험에 한번 나왔죠. 경작수확물. 그거 참 복잡한데 그거 그죠? 옛날에는 민법 설명하던 건데 요즘 민법은 그런 거 설명 안 해요. 안 나오거든요. 옛날 뭐 한 20년 전에나 그런 걸 냈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해서 그런 문제가 옛날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내놔요. 지금은 민법서에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일단 왜 경작수확물이라는 거는 동산으로 보느냐. 이제 옥수수를 제가 심었어요. 옥수수. 그랬더니 옥수수가 여기 다 달려가지고 이렇게 옥수수 수염이 노랗게 말라야 따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수염이 말랐어 이제. 그래서 이게 딸 때가 됐구나. 그래서 딱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로부터 떨어졌으니까 얘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가지고 다니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경작수확물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이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다음에 가기 어려운 단어는 가식중의 수목인데 이런 것까지 뭐 설명해야 되나 우리가? 가식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건데 가짜로 식재했다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과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과수를 내년에 500주를 새로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전해 가을에 과수 묘목을 사요. 사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넘어뜨려서 세우지도 않아 잘. 대충 흙으로 덮어놔. 왜냐하면 겨울잠을 잔다 그러는데요. 겨울잠을 자고 이제 다음에 봄에 이걸 이제 옮겨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들이 과일을 1년 먼저 열어요. 겨울잠 한번 잤다고 1년째가 나이 더 먹은 줄 알거든, 얘가. 이해하셨어요? 이게 가짜로 식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계속 이대로 놔둘 거예요. 내년에 옮겨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옮긴다는 걸 전제로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심어져 버리면 이건 토지의 일부로 봐요, 보통. 예. 물론 이제 나무도 별개의 물건으로 볼 때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대부분은 이제 토지의 일부로 보죠. 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게 의미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다 따지느냐 골머리 아프게. 여러분 제가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는데 계약서에다가는 이제 뭐 몇 번지에 있는 주택 토지와 건물을 누구누구에게 이제 뭐 매매합니다라고 썼겠죠. 금액 얼마. 그런데 쓰다 보니까 담장을 안 썼네. 특이하게. 게다가 여기 나무가 15그루 있었는데 나무를 안 썼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매도자가 와가지고 야, 너 계약서 봐봐. 내가 언제 나무 판다고 그랬어. 그래서 포크레인 가지고 나무 다 파가. 담장에 있는 돌도 야, 이게 원래는 문화재급이야. 그러면서 다 떨어서 가져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일부러 봤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땅이 팔렸으면 같이 매매 대상으로 넘어갔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중개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이라 그래, 그걸.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래 대상물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다 그러면 매매할 때 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떠겠어요? 이런 거? 예컨대 제가 진짜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뺏겼던 우리 문화재인데 2500년 된 석등이야, 석등. 석등 아세요?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등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절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촛불 켜면은 왠지 분위기 있을 것 같은 거. 그 석등, 돌로 된 등. 여기 2000년 된 거면 가치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그걸 일본에서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50억 주고. 너무 뻥쳤나? 5천만 원 주고. 그리고 여기다 놔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팔고 와버렸어. 그럼 놔둬야 되겠어요?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특이하게 없다면 이런 거 가져와. 이건 별개의 물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거는 팔렸다고 볼 거냐를 따질 때 토지의 일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들은 싹 다 거래할 때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거기까지 되셨고, 자, 방가는 이번에 광해부동산이죠.
광의부동산이라 넓은 뜻의 부동산으로 협의부동산의 의제부동산을 합한 것이다 그랬죠. 아까 했고 2번 중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라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각각의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 등기 또는 등록 등 공시수단을 갖추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 그랬네요. 그래서 어쨌든 공시수단이 뭐라고요?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특수한 동산이거나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공장재단은 뭐 대표적인 집합물이죠. 이거는 이제 법률에서 할 거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많이는. 그런데 공장재단은 이런 거죠. 자, 공장에 땅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건물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건물도 있고 이 안에 기계설비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또 특허나 의장, 실용실현 상표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이 모든 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게 공장재단저당법이에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예컨대 사업하다 얘가 망했어. 재단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토지는 A한테 경락되고 건물은 B한테 경락되고 기계장치는 C한테 경락되고 특허는 D가 가져갔어.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필요한 건 특허밖에 없어. 공장 다 있는데 내가 뭘로 다 사요. 그래가지고 4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4명은 각각 목적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공장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이 재단 전체를 대상으로 등기를 해주면 이 재단, 공장 재단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까 있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재단 전체를 경락받겠죠. 아파트 한 개 받듯이. 너무 빨랐는데 설명이. 나 진짜 깝깝해 죽겠네 이거. 민법에서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민법에서 요즘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이거? 했어요? 중개사법에서 그러면 거기서 들어요. 나중에 결혼이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기왕 했으니까 끝낼게요. 이렇게 각각 따로 경락되면 안 되니까 공장재단 전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장재단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재단 등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땅 담보로 해가지고 따로 빌리는 게 아니고 전체 재단을 담보로 돈을 빌려. 얘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됐어요? 은행이 놔두겠어요? 경매로 넘기겠어요? 그러면 재단 전체가 누군가에게 경락되겠죠. 땅만 담보로 했으면 땅만 받아갈 텐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담보를 됐어요 이제. 경매 자체를 모르면은 어차피 이해 안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할게. 만약 이런 거 없다 그러면 땅만 값이 따로 받아갔겠죠. 땅만. 그럼 기계장치는 어떻게 하냐? 유체동산 경매라고 따로 있어요. 동산 경매가 따로 있다고. 부동산 말고. 그런 데서 기계가 팔려 원래. 기계나 테레비 뭐 이런 것들. 그 딱지 붙이는 거 못 들어봤어요? 집다리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아시죠? 그게 유체동산 경매라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가 아니야. 나중에 팔릴 때 동산 따로 팔린다고요. 공부할 게 많아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하려면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요. 시작이 반이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제 반은 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또 심학습 아직 됐고, 여러분 그 부동산의 용어 그랬는데 그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 괄호 2번. 자 45쪽 가세요. 45쪽 가시면 부동산의 용어 그랬는데 그 용어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괄호 2번에 토지의 분류 그랬죠. 토지의 분류는 넘어가시면 국계법에 따른 분류 그러면은 그거는 공법에서 어제 공부했겠죠 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오전적, 도시적은 주, 상, 공록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과후 이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된 법률은 토요일 날 공시 시간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갑성 쌤이 잘 하시니까 거기서 하세요. 28개 지목 거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0쪽에 가시면 괄호 3번에 토지 용어인데 용어는 시험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표를 2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했으리라 생각 저는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여기 토지 관련 용어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은 나중에 대화가 안 돼요.
이 용어를 이제 저는 마음대로 쓸까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가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정리가 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자, 택지, 부지, 대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순서는 택지부터 하겠습니다. 택지. 택지보다 큰 거 부지부터 하죠. 자, 부지. 그 다음에 택지, 대. 그래서 여러분 택지는요, 가장 우리가 즐겨 쓰는 용어인데,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건축이 되어 있거나 건축 가능한 토지다. 많이 쓰시죠, 이거? 뭐 주택지, 뭐 상업용 택지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뭘 건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주택이나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공 이런 걸 건축할 수 있는 걸 택지라고 한다. 이 대는 우리 책처럼 대지, 건축법상 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지적법상 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적법상 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요거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이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뭐 어떻다는 거냐? 요거는 주로 주택이나 상가는 지을 수 있는데 공장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택지랑 비교하면 차이가 지금 보이죠? 택지는 아까 주택, 상가 뭐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공장, 그렇죠. 그런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이야기 차이가 있어요. 공장을 지을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게 시험에서는 중요하단 말이죠. 차이가. 그러면은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왜 공장은 못 짓고 주택과 상가만 짓는 것이냐? 지적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28개 지목 중에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없어져 있어요. 요거는 지적도에다 뭘로 표시해요? 공으로 표시해요? 장으로 표시해요? 두 번째 글자 쓰는 거 4개 있죠? 원, 천, 장. 주차장이 중가, 차인가? 차죠, 차. 차, 원천장. 4개네. 유원지 할 때 원, 하천 할 때 천, 공장용지 할 때 장, 주차장 할 때 차. 이렇게. 이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게 다 앞글자 쓰는데, 지적도에. 그래서 장이라고 표현하더라, 장. 그러니까 공장용지라면 별도의 지목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대하고 공장용지는 같은 지목이에요, 다른 지목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은 못 짓는 거예요. 공장은 공장용지에 지어야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부지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하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하는 겁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흔히 택지를 이야기하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런 것도 있느냐? 집을 못 짓는 땅이 있는 거냐? 있어요. 도로용지, 철도용지, 하천용지, 수도용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데다가 집을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를 포함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이 셋 중에 가장 넓은 건 뭐냐? 부지. 그 다음은 뭐냐? 택지. 이 중에서 주택상가만 지을 수 있는 건 뭐냐? 대. 이렇게. 그래서 이 포함관계까지 생각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이번에 택지죠. 택지. 감정표상용으로 주택, 점포, 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 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토지로 주택, 상가, 공장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그 공장, 동그라미 공장 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부지죠. 어떤 일정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택지를 포함한 철도나 도로, 하천, 수도용지 등의 바닥 토지 등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택지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건축 가능한 것과 건축이 불가능한 걸 다 포함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대지인데 앞쪽에 건축법상 용어의 대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뭐 상식상 의미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4번에 대지에서 위로 2줄 올라가시면 위로 맨 끝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건축법상 대지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 옆에다 써놓으세요. 대 옆에다가 뭐하고 뭘 지을 수 있다고요? 주택하고 상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지하고 맹지인데 요거 중요하죠. 대지하고 맹지. 요거는 여러분 한자 좀 봐주셔야 돼요. 대지하고 맹지인데 이 대지는 아까 뭐 건축법상 대지하고는 전혀 다른 한자이고요.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하고도 전혀 다른 한자이죠. 여기는 대 밑에 흙토가 붙어 있죠. 흙. 여기는 대 밑에 흙이 붙어 있어요. 옷이 붙어 있어요. 옷의잖아. 옷의. 그러니까 옷이 붙어 있는 건데요. 전혀 다른 한자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한자를 바꿔 써서 틀리게 낸 적이 있느냐 문제에서 있죠.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구별을 해야 될 것들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도로가 있을 때 여기 A의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B하고 C, D 토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B의 토지, C의 토지, D의 토지이다라고 보자. 이 C의 토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이 도로변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이 공로로 접근할 수 없는 땅 이런 걸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눈이 망한 거 아니에요? 안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걸 맹지라고 한다. 이 맹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법에서 뭐 나중에 공부하실 거지만 건축 허가가 안 돼요. 건축 허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건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전면부 땅들이 예컨대 A는 도로 2개 접해 있으니까 평당 1,500이라면 B나 D 같은 경우는 평당 1,000원 될 거예요. 도로 한 군데 붙어 있으니까. 저라면 이제 B보다는 D를 사겠죠. 왜냐하면 B는 면적이 작잖아요. 얘는 면적이 한 60평 되는데 얘는 면적이 한 30평밖에 안 돼 보이니까 아무래도 D가 조금 더 낫겠죠. 그런데 C 토지는 맹지, 건축할 수 없다 보니까 한 500 정도밖에 안 하죠, 500. 사실 절반 정도 가격이에요. 절반은 조금 못 미칠 때 좀 더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러면 이 C는 어떻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앞집 땅 B한테 도로를 뚫을 만큼 땅을 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든다, 진입도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C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C의 토지는 마치 포대자루 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쌀자루 같이. 그래서 이걸 자루대자 해서 대지라 그래요. 자루대자, 자루 모양의 토지이다. 그러니까 도로에 전체 토지 면적이 다 붙어 있다고요? 좁은 통로로 붙어 있다고요? 좁은 통로로.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좁은 통로로 도로 연결된 토지를 자루 모양의 토지에서 대지라고 한다. 대지.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데는 많이 보셔요, 이거. 왜 이게 도로에서 쑥 들어가 가지고 대문이 있는 집 있잖아요. 이렇게 쑥 들어가서 대문이 있는 집 있어요. 이런 집이다. 건축법에서 공부해요. 막다른 골목이라 그래가지고 최소 면적이 2m일까 아마? 제 기억에는 2m일 거예요. 깊이가 30 안 되면. 그러니까 2, 3은 6에서 2m, 3m, 6m가 있는데 막다른 길. 그래서 딱 가면은 2m입니다, 이거. 그래서 운전 잘하는 사람은 여기다 차를 대요. 이게 남자분들 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 분들은 후진으로 해가지고 차를 넣어. 그래서 막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막 긁히죠, 들어가다가. 이해하셨죠, 이제? 쑥 들어왔다가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 같으면 이런 데 안 되고, 다른 데 갖다 대죠. 대지인데,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하지 않고,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택지. 맹지죠.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를 말하고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 허가 안 해주기 때문에 제한되죠. 그다음에 이제 농지나 임지인데요. 농지나 임지는 지목이 뭐든 간에 농사 지면 그냥 농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계로는 지목이 연연하지 않아. 뭐 이 지적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법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현실에 실제로 농사 짓는다고 뭐로 본다고요? 농지. 그 지목이 뭐든 간에 그게 뭐 상업용지건 뭐 대지건 뭐 관계없어. 공장용지건. 그다음에 임지도 지목이 뭐든 간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뭘로 본다고요? 임지. 이렇게 봐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필지나 획지는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상세히 하죠. 예.